지금은 낭독 중. 미저리 1. 애니. 당신이 어둠의 쉬면을 들여다볼 때 어둠의 쉬면도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프리드리히 니체. 넘버 원. 당신의 넘버 원. 팬. 이런 소리가 들렸다. 안개 속에서도. 고통이 그러했듯 그 소리는 때때로 사라졌고,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는 오직 안개뿐이었다. 그는 어둠을 기억했다. 안개가 있기 전에는 단단한 어둠이 있었다. 그가 나아지고 있다는 뜻일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주저리. 어둠 속에서도 소리가 들렸던가? 그는 이 질문들 중 어느 것도 답을 알 수 없었다. 이치에 맞는 질문인지도 알 수 없었다. 고통은 소리 아래 어딘가에 있었다. 고통은 태양의 동쪽과 그의 귀 남쪽에 있었다. 확실히 아는 것이라곤 그게 다였다. 아주 오래전부터인 듯한 긴 시간 동안 그 소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극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알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죽고 싶었지만 여름철 먹구름처럼 마음을 가득 채운 고통에 젖은 안개 속에서는 스스로 죽고 싶어 한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고통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안개에 앞서 존재하던 완벽한 어둠에서 벗어난 후 처음으로 눈앞의 상황과 동떨어진 생각을 떠올렸다. 메인주 리비어 해변의 모래밭에 불쑥 튀어나와 있던 부러진 말뚝이 떠올랐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리비어 해변으로 자주 데리고 다녔는데 그는 항상 부러진 말뚝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깔아달라고 부모님을 졸랐다. 그에게는 말뚝이 마치 모래 속에 묻힌 괴물의 송곳니 하나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밀려드는 바닷물이 말뚝을 뒤덮어버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 샌드위치와 감자 샐러드를 먹어치우고 아버지의 커다란 물통에 담긴 쿠레이드를 마지막 몇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고 나서 어머니가 짐을 싸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할 때쯤 되면 썩은 말뚝의 꼭대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곤 했다. 처음엔 들어오는 파도 사이로 슬쩍 엿보이던 것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해변에서 놀다 생긴 쓰레기들을 옆면에 여러분의 해변을 깨끗이라는 글씨가 박힌 커다란 드럼통 속에 버리고 폴리의 장난감을 주워들고 그게 내 이름이다 폴리. 나는 폴리. 그리고 오늘 밤엔 햇볕에 그을린 곳에 엄마가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발라줄 거다. 자리를 다시 접을 때쯤이면 밀려드는 바닷물의 포말에 둘러싸여 거무스름하고 끈적끈적하게 미끈거리는 말뚝이 다시금 제 모습을 거진 다 드러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밀물과 썰물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언제나 그것이 말뚝이라고만 생각했다. 바닷물은 왔다가 갔다. 말뚝은 자리를 지켰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뚝을 보지 못할 뿐이었다. 말뚝이 없으면 밀물도 썰물도 없었다. 이런 기억이 기운 빠진 파리처럼 기분 나쁘게 돌고 또 돌았다. 그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리했지만 오랫동안 이런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펜, 전부 읽었지. 넘버 원. 때로는 소리가 멈췄다. 때로는 그가 멈췄다. 바로 그때. 먹구름 같은 안개가 거친 그때 그가 명확하게 기억한 첫 번째 사실은 자신이 멈췄다는 것이고 숨을 쉴 수가 없음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고 잘된 일이었으며 사실 끝내주게 훌륭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고통스러운 게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때 누군가의 입술이 그를 덮쳤다. 거칠고 메마른 입술이었지만 틀림없이 여자였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바람이 그의 입속으로 목구멍으로 밀고 들어와 폐를 부풀렸다. 입술이 뒤로 물러나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남자가 저항하는 여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어넣는 식으로 그녀가 강제로 그에게 분출하는 숨결의 냄새를 맡았다. 바닐라 쿠키와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치킨 수프와 땅콩 버터 캔디가 뒤섞인 무시무시한 냄새였다.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숨 쉬어 씨팔, 숨 쉬란 말이야 폴. 또다시 입술이 덮쳐왔다. 또다시 숨이 목구멍 속으로 뿜어져 내려왔다. 뿜어 들어오는 숨은 마치 신문지와 사탕 껍질을 뒷공무니에 끌어당기며 쏜살같이 달리는 지하철을 따라온 촉촉한 바람 같았다. 여자의 입술이 물러나자 그는 제발 이 구린 숨이 코로 새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우엑, 입구린내, 연병알 입구린내. 숨 쉬어 연병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커졌다. 알았어, 뭐든지 할게. 제발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나를 더럽히지 마. 목소리가 요구하는 대로 숨을 쉬어보려 했지만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여자의 입술이 또다시 덮쳐왔다. 염분 처리한 가죽 조각처럼 메마르고 생기없는 입술이었다. 여자는 또다시 강간하듯 힘껏 숨을 불어넣었다. 여자가 입술을 거두자 그는 구린내 나는 숨을 밖으로 흘려내보냈다. 아예 힘껏 밀어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힘껏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었다. 살아오는 동안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슴이 또다시 스스로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자 그는 또 한 번 크게 숨을 내지르며 헐떡댄 다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호흡했다. 여자가 불어넣은 냄새와 맛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빠르게 호흡했다. 평범한 공기가 그토록 훌륭한 맛을 낸 적은 없었다. 그는 또다시 안개 속으로 파묻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미해지는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중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말뚝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손을 뻗으면 거무튀튀한 말뚝에 갈라진 곡면 위로 손바닥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반쯤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말뚝과 현재의 상황을 연관지을 수 있었다. 깨달음이 마치 손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고통은 바닷물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기억 속에 각인된 꿈의 교훈이었다. 고통은 단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뿐 말뚝과 같았다. 때로는 덮여 있었고 때로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항상 제자리에 박혀 있었다. 고통이 짙고 단단한 회색 구름에 가려 그를 괴롭히지 않을 때 바보스럽게도 그는 감사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드러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 고통은 두 개의 말뚝이었고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기 오래전부터 그의 일부는 그 부서진 말뚝들이 곧 그의 부서진 두 다리를 의미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술에 말라붙은 침 찌꺼기를 깨뜨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책을 들고 있는 여자에게 "여긴 어디입니까?" 라고 힘겨운 목소리를 내뱉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아주 오래 걸렸다.
여자가 들고 있는 책을 쓴 작가의 이름은 폴 셸던이었다. 놀랄 것도 없이 그는 그게 자기 이름임을 알아차렸다. 콜로라도주의 사이드와인더예요. 그가 마침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자 여자가 말했다. 내 이름은 애니 윌크스예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당신이 바로 나의 넘버원 팬이죠.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어둠. 그 다음은 고통과 안개. 그 다음은 깨달음. 비록 고통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그가 다행스럽게 여긴 꺼림칙한 임시방편에 의해 묻혀버리기도 한다는 깨달음. 처음에 생생한 기억, 정지, 그리고 구역질나는 여자의 숨결에 강간당해서 살아남. 그 다음 생생한 기억은 이러했다. 일정한 간격마다 여자의 손가락이 그의 입속으로 알약 같은 무엇인가를 밀어넣었고, 단지 물이 없었던 탓에 그 무엇들은 그의 입속에 놓여있을 뿐이었으며, 그것들이 침에 녹아내릴 때면 아스피린과 조금 비슷한 쓴맛이 났다. 그렇게 쓴맛은 뱉어버리는 편이 나았지만 그는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음을 깨달았다. 그 쓴맛이 말뚝 위로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와서는 말뚝, 그것은 말뚝이다. 2개가 있다. 오케이, 근사한 말뚝 2개가 있다. 이제 말뚝들 버릇 좀 고쳐주자. 그래, 너도 알지. 말뚝들 버릇 좀 고쳐주자. 잠깐 동안 말뚝을 가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일어났다. 하지만 그럴 때면 고통 자체는 썰물처럼 물러나는 대신 그 자리에서 부식되기 시작했고, 그 밖의 일들이 서로 급속도로 충돌하면서 기억과 경험과 편견이 결집된 바깥 세상이 상당 부분 복구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이름은 폴 셸던. 2 종류의 소설, 곧 좋은 소설과 팔리는 소설을 쓴 작가. 결혼과 이혼을 2번씩 경험했으며 상당한 골초였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다. 아메색 구름이 점점 빠른 속도로 걷히기 시작했다. 그의 넘버원 팬이 가져온 낡은 로열 타자기가 만화에 나오는 오리더키 데들스의 목소리와 이빨 빠진 활짝 웃음으로 딸깍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폴은 이미 훨씬 오래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옥 속에 갇혀 있음을. 폴의 마음속 통찰력 있는 한 구석에서는 그가 애니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부터 이미 애니를 보고 있었고, 애니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부터 애니를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아니라면 왜 그가 자꾸만 애니를 음울하고 불길한 이미지와 연결했겠는가? 애니가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는 H. 라이더 해거스의 소설에서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이 숭배하던 조각상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파멸의 상징이었다. 애니 윌크스의 모습을 소설 동굴의 여왕이나 솔로몬 왕의 보물에 등장하는 아프리카 우상과 비교하면 우스꽝스럽지만 이상하게도 비슷했다. 애니는 몸집이 큰 여자였는데 그저 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항상 입는 회색 카디건 밑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푼 가슴에서는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집안에서 매일 입고 다니는 한없이 긴 치마 밑에 허리나 엉덩이, 심지어 장단지에서도 매력적인 곡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체격은 컸지만 따스한 인간미는 느껴지지 않았다. 애니에게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빈틈이나 열린 공간, 벌어진 영역 같은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똘똘 뭉친 덩어리나 길을 막아선 방책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폴을 불안하게 한 것은
애니의 딱딱함이었다. 애니의 몸속에는 혈관도 내장도 없을 것만 같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딱딱한 애니 윌크스일 것만 같았다. 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애니의 눈이 사실은 그려넣은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했으며, 초상화가 걸린 방 안에서는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다. 만약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애니의 콧구멍을 찔러보면 손가락이 구멍 속으로 1cm도 못 들어가서 딱딱한 장애물에 부딪힐 것 같았다. 심지어 애니의 회색 카디건, 집에서만 입는 지저분한 치마, 빛바랜 외출용 청바지까지도 흠집 하나 없는 딱딱한 육체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애니를 열광적인 숭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우상으로 여긴 폴의 생각은 사실 그다지 놀랄만한 것이 아니었다. 우상처럼 애니는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해주었다. 자꾸만 두려움으로 짙어지는 불안한 감정을. 우상처럼 애니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다른 것을 주기도 했다. 말뚝을 덮어줄 바닷물을 불러오는 알약을 폴에게 주었다. 알약은 바닷물이었다. 애니 윌크스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 같은 폴의 입으로 알약을 끌어당겨주는 달과 같은 존재였다. 애니는 6시간마다 알약 2개를 주었다. 처음에는 약을 쥔 손가락 2개를 폴의 입안으로 밀어넣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나중에는 카디건의 5벌쯤 되는 치마 중 하나를 입고 보통은 폴이 쓴 페이퍼백 소설 중 한 권을 팔 밑에 낀 채로 나타났다. 밤이면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난 긴 분홍색 옷을 입고 크림 같은 것을 발라 얼굴이 반질반질한 채로 나타나서는 손 안에 알약을 쥐고 서서 너저분한 꿈의 세계에서 허우적대는 폴을 흔들어 깨웠다. 그럴 때면 애니의 딱딱한 한쪽 어깨 너머로 보이는 창문 속에 역겨운 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 후 경계심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애니가 먹여주는 약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강력한 코데인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진통제로서 노브릴이라고 불렸다. 애니가 환자용 간이병기로 폴의 용변을 처리하는 일이 어쩌다 한번 드물게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섭취하던 음식물의 성분이 순전히 수분과 젤라틴 뿐인 탓도 있었지만, 노브릴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변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다른 부작용,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은 민감한 환자에게 일어나는 호흡장애였다. 폴은 거의 18년간 줄기차게 담배를 피워댔어도 특별히 민감한 체질이 아니었지만 호흡이 적어도 한 번은 정지했다. 바로 애니가 직접 입으로 인공호흡을 해주던 때였다. 수차례 일어났던 일들 중 겨우 한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폴은 나중에 애니가 우발적인 약물 과다 투여로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게 아니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었다. 애니는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졌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했다. 그것은 폴이 애니를 두려워한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했다. 먹구름에서 벗어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 폴은 거의 동시에 3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애니 윌크스는 노브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둘째, 폴은 노브릴에 중독되고 말았다. 셋째, 애니 윌크스는 위험할 정도로 미쳐 있었다. 고통과 먹구름이 있기 전엔 어둠이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애니가 설명해주자 폴은 어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을 폴이 던졌을 때 애니는 그것이 콜로라도주의 사이드와인더라는 작은 마을이라고 했다.
덧붙여 자기는 폴이 쓴 8편의 소설 모두를 적어도 2번씩은 다 읽었으며 제일 좋아하는 미저리 시리즈는 4번, 5번, 어쩌면 6번까지도 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는 폴이 미저리 시리즈의 후속편들을 좀 더 빨리 써주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폴의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으로 확인했는데도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정말 그 폴 셸던인지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 지갑은 어디 있어요? 당신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갑자기 애니의 미소가 폴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엄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폴은 유쾌하게 웃는 초원 한가운데서 여름 꽃들에 거의 가려져 있던 땅바닥의 균열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갑에서 뭘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니에요. 내 말은 그저 지갑 안에 내 나머지 인생이 들어있으니까 물어본 거지. 이 방을 벗어난 나의 인생이, 고통을 벗어난 나의 인생이, 시간이 마치 지루해진 꼬마가 길게 잡아당긴 입속의 풍선껌처럼 쭉쭉 늘어지는 이곳에서 벗어난 나의 인생이, 알약이 오기 바로 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은 그렇게 엿가락처럼 늘어졌던 거야. 그저 뭐란 말이에요, 신사 양반? 애니는 고집스럽게 다그쳤고 폴은 가늘게 치켰던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불안해하며 지켜보았다. 이마에 나타난 균열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더욱 넓게 퍼지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폴은 애니가 그를 들어올려 돌담 위에 걸쳐놓은 삼배자루처럼 딱딱한 어깨 위에 들쳐매고 집 밖으로 나가 눈더미 속에 내다버리는 광경을 갑작스럽게 떠올렸다. 그랬다면 얼어 죽었을 것이다. 죽기 전에 폴의 다리가 몸서리치며 비명을 질러댔을 것이다. 내 말은 그저 우리 아버지가 지갑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폴은 어쩌면 그리도 태연하게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아버지는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폴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고 폴이 기억하기에 생전에 오직 딱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14번째 생일날 아버지는 폴에게 얇은 봉투에 든 붉은 악마 콘돔을 건네주며 말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녀라. 그러다 자동차 극장에 갔다가 흥분할 일이 생기면 막 하고 싶을 만큼 흥분했을 때랑 너무 흥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사이에 1초만 투자해서 그걸 껴. 이미 세상에는 사생아들이 너무나 많고 나는 네가 16살에 군대로 도망치는 꼬락서니를 보긴 싫다. 폴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동안 지갑에서 눈 떼지 말라는 아버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영원히 머릿속에 들러붙었나 봐요.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애니가 긴장을 풀었다. 웃었다. 균열이 닫혔다. 여름꽃들이 다시 흥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폴은 그 웃음 속으로 손을 뻗었다가는 여차하면 튀어나오길 기다리는 어둠을 만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뭐 기분 상한 거 없어요. 지갑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잠깐만요.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방을 나갔던 애니가 김이 솔솔 나는 수프 그릇을 들고 왔다. 수프 위엔 야채 건더기가 떠다녔다. 폴은 그리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먹었다. 애니는 즐거워 보였다. 수프를 먹는 동안 애니는 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었고 폴은 모든 사정을 기억해냈다. 어쩌다 자신의 2다리가 부서졌는지 알게 돼서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이 폴을 불안하게 했다. 마치 소설이나 연극 속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았다. 과거를 과거대로 온전하게 찾지 못했고
허구로 창조된 등장인물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애니는 사륜구동 트럭을 몰고 사이드와인더 마을로 갔다. 가축 사료와 몇 가지 식료품을 사고, 그리고 윌슨네 잡화점에 새로운 문고판 책이 들어왔는지 알아보러 갔다. 그날은 2주 정도 전 수요일이었고 새 문고판은 항상 화요일에 들어왔다. 나는 그때 정말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먹여주며 애니가 말했다. 그리고 입가로 흘러나온 국물을 냅킨으로 능숙하게 닦아주었다. 정말 감탄할 만한 우연의 일치잖아요. 그렇죠? 난 미저리의 아이가 드디어 페이퍼백으로 나와 있을까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행운은 없었어요. 폭풍이 다가오는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까지도 기상 예보관들은 폭풍이 남쪽으로 진로를 바꿔 뉴멕시코와 상그라데 크리스토스 산맥 쪽으로 물러날 것이 분명하다고 장담했다. 폴은 기억을 떠올렸다. 맞아. 예보관들이 폭풍이 진로를 바꿀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차를 몰았던 거고. 다리를 움직여봤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고 폴은 신음했다. 그러지 마요, 폴. 만약 당신 다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아파서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약을 줄 수도 없어요. 벌써 너무 많이 줘버렸으니까. 왜 나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겁니까? 묻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지만 폴은 과연 그것이 자신과 애니가 모두 풀고 싶어하는 의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쨌든지 간에. 사료가게에 들렀을 때 토니 로버츠가 폭풍이 닥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난 이곳은 사인더 와인더 마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좀 돼요. 애니가 말끝을 흐리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고 폴은 애니의 표정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다. 그가 본 것은 텅 빈 공허감이었다. 땅속으로 움푹 꺼진 산 위의 균열 같은 공허감. 꽃도 자라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일 듯한 암흑의 공허감. 그것은 잠시 동안 인생의 중요한 장소와 표시물에서 멀리 벗어난 여인의 얼굴이었으며 자신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는 기억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잊어버린 여인의 얼굴이었다. 폴은 한때 정신병원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지난 8년간 그의 주요 수입원이 된 4편짜리 시리즈 소설 중 제1편 미저리의 지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원에서 이런 표정을,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무표정을 목격했다. 병원에서는 긴장병이라고 진단하는 증상이었다. 하지만 그때 폴을 겁에 질리게 한 것은 그런 명확한 병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병명은 오히려 애매한 비유일 뿐이었다. 그 순간 폴은 애니의 머릿속이 그가 상상했던 애니의 몸뚱이처럼 변해버렸다고 생각했다. 딱딱하고 흠집 하나 없는 섬유질에 빈틈이 없었다. 그러다 조금씩 애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생각이 얼굴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순간 폴은 흘러든다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꼈다. 애니는 연못이나 저수지처럼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애니는 그때 뜨거워지는 중이었다. 그래, 저 여잔 열이 오르는 중이야. 소형 가전제품처럼, 토스터기나 전기장판처럼. 내가 토니에게 말했어. 폭풍이 남쪽으로 간다던데요? 라고.
애니는 처음에 거의 떨다시피 천천히 말했지만 차츰 평소 억양을 따라잡아 원래의 생기 있는 말투를 회복했다. 그러나 폴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애니가 말하는 모든 것이 조금 이상하고 조금 기이했다. 애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잘못된 음정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듣는 듯했다. 그런데 그가 그러잖아. 폭풍이 마음을 바꿨대요. 내가 말했지. 아니 저런, 내 MR을 타고 빨리 돌아가야겠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러는 거야. 윌크스 양, 되도록이면 그냥 마을에 머무르는 게 좋아요. 지금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아무도 예상 못한 제대로 된 폭설이 한바탕 불어닥칠 모양이던데. 하지만 당연하게도 난 집에 가봐야 했어. 나 말고는 가축들 밥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래야 로이드먼 가족인데 여기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게다가 그 사람들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을 마친 애니는 날카롭게 폴을 쳐다보았고 그가 아무 말이 없자 숟가락을 그릇 테두리에 대고 퉁명스럽게 툭툭 두드렸다. 다 먹었어요? 예,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맛이 아주 좋던데요. 가축을 많이 기르시나 보죠? 왜냐하면 만약 네가 가축을 많이 기른다면 분명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적어도 일꾼 1명 정도는. 도움은 효과적인 단어였다. 이미 그 단어가 효과적인 단어처럼 여겨졌고 폴은 애니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알 낳는 암탉 6마리, 암소 2마리, 그리고 미저리. 폴은 눈을 끔뻑거렸다. 애니가 웃었다. 당신이 창조한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암퇴지 이름을 지었으니 아주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하겠죠? 하지만 그게 내 암퇴지 이름이고 당신을 욕보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애니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말했다. 그 애는 너무 착해. 애니가 코를 찡그렸고 턱에 듬성듬성 난 억센 털이 더해져 한동안 암퇴지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돼지 우는 소리를 냈다. 꽥꽥 꿀꿀꿀 꽥. 폴은 크게 뜬 애니의 두 눈을 쳐다보았다. 애니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정신이 또다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표정은 흐리멍덩해진 채 생각에 빠졌다. 눈에는 광채가 없었지만 침대 탁자 위의 전등빛이 두 눈에 비쳐 희미하게 머물렀다. 마침내 애니가 약간 놀란 듯 말했다. 10km쯤 가다 보니 눈이 내리지 뭐야. 눈이 빨리도 내렸지. 여기는 눈이 내렸다 하면 항상 순식간이야. 난 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기다시피 차를 몰았어. 그러다가 길을 벗어나 뒤집어져 있는 네 자동차를 본 거지. 애니는 비난하듯 폴을 노려보았다. 너 차에 전조등 안 켰더라.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너무 놀라서. 폴은 사고 당시 얼마나 놀랐던지 기억해내며 말했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아직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차를 세웠어.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이었다면 안 세웠을 거야. 나는 아주 착한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그땐 이미 길에 눈이 10cm나 쌓여 있었으니까. 아무리 사륜구동 차라도 앞으로 달리던 운동을 멈추면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 차라리 에이 내가 안 도와줘도 기어 나와서 다른 차 잡아 타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그런데 내 차는 로이드먼네 집을 지나서 3번째 커다란 언덕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고 거기는 한동안 계속 평평한 길이거든. 그래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게 바로 너였어, 폴.
애니는 폴을 향해 이상야릇하게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폴 셸던의 마음속에 너무나 또렷한 생각이 떠올랐다. 큰일 났다.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